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외 도로가 많은 충남 지역은 한번 사고가 나면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자진 반납한 비율은 전국 평균 2%, 충남은 1.7%에 불과합니다. 안전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와 차 없이는 병원도 농사도 불가능하다는 농촌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면허 반납을 둘러싼 현실과 대책을 짚어보고 안전과 이동권의 균형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세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영길 충남 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윤기형 충남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시간 더 길어야 되는 거지. 오후는 1시 반 차가 가면은 3시 45분 차밖에 없어. 오후는. 그렇게 건너뛰어. 병원에를 얼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차로 10분이면 되는 것을 3시간, 4시간 걸려야 되니까. 이번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라든지 또 북미에서 사용하는 조건부 면허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입증된 모델들을 융합을 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종합적으로 도입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런 사회에 진입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사회의 어떤 형태, 구성 형태가 인구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에 따른 사고거든요. 그 우리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이제 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좀 있는데 최근에도 이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소식이 이제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세나 교수님께 사고 통계 이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현황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고령 운전자의 정의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노인의 나이도 65세인데 그 그렇죠.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10년치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거의 5년마다 10,000건 이상씩 급증하는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23,000여 건에서 2020년에 31,000여 건, 그리고 다시 5년 후 2024년에 지난해에는 42,300여 건, 이렇게 2만 건, 3만 건, 4만 건 이렇게 5년 단위로 10,000건 이상씩 급증을 하고 있었고 배수로 보면은 이 10년 기간 안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가 지금 10년 만에 1.8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특징 중 하나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이 기간 치사율이 1.6이었는데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치사율은 2.4, 거의 1.5배 정도 더 높았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물론 중간에 등락을 거듭하던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추세였거든요. 그러나 유독
이렇게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통계도 좀 네. 찾아봤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통계는 5년 주기로 1,000건 정도씩 증가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1,700여 건, 그리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2,400여 건, 그리고 또다시 5년 뒤인 2024년에는 3,600여 건으로 이렇게 1,000건 정도씩 계속 증가를 했고, 이 비율은 전국 비율이 10년 만에 1.8배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대전, 세종, 네.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2.2배, 그러니까 전국의 비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의 비율이나 비중이 이제 많아지면 네. 아무래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실 테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박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좀 여쭤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세나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통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 뭐 어떤 요인이 좀 작용을 하는지 그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 숫자는 절대적으로 증가를 지금 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는 인지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율도 굉장히 높아가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세나 교수님께서 뭐 통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것은 일단은 교통사고는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고령 운전자는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24년도에는 한 7% 정도가 이렇게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년인가 올 초에죠. 올 네. 초에 청주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80대 여성분이 역주행을 해서 사고 나서 3명이 사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6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네. 있었고 또 6월 달에는 강남에서 결혼 넉 달 앞둔 신부가 네. 또 주차 중이던 차량에 더 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계에서 말하듯이 어르신이 되면 일단은 좀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남권에는 좀 제가 아까 김세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충남은 대전하고 세종하고 비교해서는 일단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 사고 건수가 굉장히 선순입니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안 좋은 쪽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각종 대책을 지금 네. 강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눈에 띄게만큼 좋아지는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두 교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의 현황은 증가 추세에 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까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윤기영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지역구에서 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경험하신 바나 이 어떤 고령 우리 운전자분들의 뭐 어떤 사고 현황이랄지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느끼시는 부분, 주위에서 들리는 목소리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시골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네. 뭐 시골을 이제 지역구에 가보면 전 사시는 주민이 다 고령자입니다. 네. 가장 젊으신 분이 75세라 갈 정도로 그분들이 이동하려면은 차량을 안 가지고 이동하면 다 이렇게 그냥 이 생활권이 멈춰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그만큼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충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5.8%나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있지만 네. 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네. 또 무슨 뭐 정기적인 그런 검사를 어떤 그 안전 검사 같은 경우를 좀 횟수를 늘려서 한다든가 네. 그런 게 필요해서 네. 조건에 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희영님께서 이제 농촌의 어떤 현실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우리 각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청주에서 강남에서도 이런 사고가 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 농촌 관계없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령 운전자분들의 그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떠세요, 윤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그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생계를 유지하려고 병원에 가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하셔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나이 들었다고 이동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사고가 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어떠세요? 그 고령 운전자 이제 면허 자진반납 말씀하셨지만 고령 운전자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시골은 사실 그 고령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돼도 보통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네. 보통 이 제가 그 지역구는 거기다 지금 뭐 70이 넘어도 네. 75세까지도 시설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꾼들을 또 이제 태우고 와야 됩니다. 태워다 줘야 되고 네. 전부 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농산물을 수확해서 또 선별을 해서 그렇죠. 예. 또 집화장까지도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산물을 서울로 출하하는 대도시 출하하는 버스 그 어떤 대형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농로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선별한 그런 농산물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운전을 하셔서 갖다 줘야 되고 그렇죠. 일꾼들도 출퇴근을 시켜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농가들은 할 수 없이 예. 그런 운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 시골에 그런 이 젊은 사람도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계시다 보니까 예. 무슨 뭐 장날에 어떤 뭐 시장을 본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네. 모든 것이 네. 그 본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농촌의 가장 그렇죠. 또 농산물을 농협에 뭐 네. 농약을 사러 간다든가 자재를 사러 간다든가 모든 게 본인들이 움직여야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할 수 없이 예. 그런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이제 농촌의 고령화가 이제 높은 거에 따른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면 고령 운전자도 뭐 당연히 많이 계신 뭐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김세나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제 농촌 지역의 어떤 현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 고령 운전자의 어떤 그런 그 위험 양상이랄까요? 이게 도시, 농촌, 지역 뭐 이런 좀 어떤 좀 다르게 나타나는 뭐 그런 패턴이 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아, 제가 있어요?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치사율을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치사율을 5년짜 이렇게 5년 정도의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네. 자, 일단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치사율,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치사율이 대전이 1.1이었어요. 네. 그리고 세종이 1.6. 자, 충남은 무려 4.7입니다. 저 정말 그래요? 너무나 깜짝 네. 놀랐고,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고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그다음 과속, 네. 졸음운전 이런 종류거든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치부되는 그런 사고조차 치사율이 2점대에 머물러요. 그런데 충남 지역의 고령 운전자 사고 치사율이 4.7이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사고를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많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고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 심각성도 그 피해가 또 심각해지고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예.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네.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좀 숫자로 들어보니까 좀 더 심각성이 더 이제 피부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곽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이제 농촌 지역의 상황에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김세나 교수님께서 네네네.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추세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좀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충남에는 이제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 농어촌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죠. 예. 아마도 이제 도로 사정이라든가 상황 이런 부분이 도시 지역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즉 운전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마 뭐 대전이라든가 세종보다는 충남이 아까 제가 통계가 더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시골에 대한 상황, 네. 농촌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동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동권은 단지 그냥 운송수단으로서 이동권이 있고 예. 생업수단으로서 이동권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업수단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농사철이 되면은 네. 거름을 트럭으로 네. 이렇게. 근데 운전하지 마라. 네. 사고 나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당장 생활에 굉장히 그렇죠. 치명타가 예, 올 수 예. 있고 아까 또 시장을 간다, 병원을 간다. 이 모든 것은 예. 아마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아까 영상에 보니까 금산 같은 데서는 그 자동차를 예.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기다리고 한 번 놓치면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충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교통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 사고율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이런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네. 어디를 내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라는 확신과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렇죠. 굳이 내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데 네. 생계도 유지해야지. 진짜 뭐 생활도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부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그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교수님하고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운전면허 반납 이렇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고령 운전자가 높아지니까 네. 면허 가지신 분들은 자진해서 반납을 하시고 이에 따른 혜택을 좀 누리셔서 좀 사고도 줄이고 좀 편하게 사십시오 하는 이런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세나 교수님 네. 이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현 주소 일단 운전면허 반납 제도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좀 반납 제도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자율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네. 제가 경찰청에서 최근 통계를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의 고령운전자 반납률이 2.2% 네. 지난해, 네. 그리고 대전이 2.6%, 그다음에 충남이 1.7, 세종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1.4%였는데 이게 근데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면허 반납률이 높았던 데가 부산인데 3.2%.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서울은 좀 반납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워낙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네.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조차도 반납률이 2.71%, 네. 그리고 대구 2.7, 대전이 2.6. 아무리 낮다 해도 이게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네.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랑 중소도시랑 그 2%와 1%로 갈리는데 결국 2%와 1%로 갈리는 그 배경에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대도시라고 해도 막 반납률이 아주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30년 넘게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차를 운전하는 게 더 불편하고 차가 막히고 네. 그리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대중교통 위주로 다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런 서울에서조차 반납률이 대도시의 반납률이 이렇게 2점대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령 운전자들이 비교를 해보겠죠. 내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 이점과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운전을 지속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 더 큰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겨우 요즘에 반납하면은 인센티브가 한 10만 원에서 최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만 3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인센티브 갖고는 전혀 이거 반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분들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어떻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고령 운전자들의 니즈를 맞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숫자를 들어보면 진짜 그 도시 농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일단 내가 운전을 하고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니까 생활의 편리성이 아무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동권이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그렇게 큰 실효는 발휘하고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뭐 개선이랄까요?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우리 곽 교수님께서 한번 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산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요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 네. 도로교통법상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체를 명시한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23년도에 경찰청과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네. 반납하면은 어르신들도 안전권은 보장되고 교통사고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반납하면은 네. 인센티브를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나 인센티브 충분히 네. 받았으니까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반면 네. 우리 지방 이 예.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게 당장 반납하라고 그랬지 결국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반납해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순서에 좀 차이가 있었을 예.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라든가 인프라를 갖다 먼저 구축한 다음에 반납해도 이렇게 충분한 생활 민원 최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라고 같이 정책을 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 자진 반납 사업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어요. 네. 한 명 반납하면은 교통사고는 0.0118건 감소한다라고 하고 네. 사회적 비용 자체는 42만 원의 감소 효과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은 우리 충남의 이제 15개 시군 같은 경우도 반납률 자체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잖아요. 네.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게 단 일회성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받고 그냥 기분 좋아서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거의 2% 내거든요. 근데 전국을 보면 아까 2% 상향을 하는데 그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저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그 원인이 뭐냐? 일단 저는 본인의 선택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즉 강제성이 좀 부족하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농촌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즉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을 갖다가 간과했다. 네. 또 세 번째는 어르신들도 아직은 내가 운전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도 그 반납률 저주에 대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제도를 갖다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즉 대중교통 부족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생활 환경에 대한 특수성도 감안해서 두 가지 축을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좀 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한다든가, 뭐 어르신들 적성 검사에 대해 약간 좀 저조한 분은 낮 시간대만 운전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10km 내에서만 운전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부 면허제라든가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중교통 수단을 좀 확충을 좀 해서 또 반납률을 갖다 높이는 또 의무적 평가 도입제도 있잖아요. 좀 우리가 75세 이상을 적성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75세 이상 되면은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시시각각 건강에 대해서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길지 않나. 그리고 좀 이건 좀 오반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나이가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좀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약간 뭐 치매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병원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이분은 적성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권고적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계했으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분 안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우리 두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용기영 의원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면허 반납 제도는 있지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면허를 내가 반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아니면은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현재 그 충남이 보면 아까 우리 이산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3년도가 그 1.66%, 예. 24년도 1.7%로 매우 낮습니다. 전국 평균 2%와 예. 비슷합니다. 근데 원인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뭐 열악하게 교통 환경이 열악합니다. 시골은 뭐 네.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힘들고 그거 하려면 그렇죠. 또 지자체에서 그 어떤 뭐 보상을 해서 예. 예산을 들여서 할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곧바로 생활이 막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또 한 가지는 낮은 인센티브입니다. 예. 그거 뭐 아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 그분들이 그걸 받는다고 면허를 반납해보면 모든 것이 이제 올수대비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이것을 하려면 그 인센티브를 어떤 현실화하는 그런 뭐 인책도 필요할 테고 또 뭐 이렇게 참고로 이 보령시 같은 경우는 네. 70에서 74세까지는 3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납률이 2배 가까이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자진 반납을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면허 반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어서 계속 윤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이런 지금 보령시 사례를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각 시군마다 달라서 각 시군마다 반납하는 그런 어떤 그 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면은 좀 어떤 광역자치단체, 충남도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통일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통일화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현재 저 지역구가 논산인데 네. 논산의 경우가 그래도 70세 이상이면 지역화폐로 30만 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충남에는 보령, 논산, 당진만 현재 그 30만 원을 네.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반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고 네. 그 어떤 농촌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 그런 결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그 보령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지원책을 늘리고 하다 보면은 네. 보령은 저 세분화 시키면 70에서 74세는 30만 원, 네. 75세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령은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좀 좀 늘어나는. 반납하는 그런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지원금을 확대도 필요하고 네. 또한 그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또 만드는 것도 상당히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각 시군별로 이제 세수 확보가 다르다 보니까 지방의 살림살이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세나 교수님은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반납률, 그 지자체 정부 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예. 이런 지원에 그 개선책이랄까요?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야 좀 이런 고령 운전자분들의 반납도 좀 유도하고 예. 또 좋은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예.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고령운전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령운전자 분들을 만납니다. 네. 네, 제가 운전면허 반납제도란 게 있습니다라고 네.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그럼 10만 원 뭐 매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한 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궁금하시죠? 선생님 반납하실 때 한 번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콧방귀 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이거를 반납해봤자 10만 원 갖고 받아서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랑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도 사실은 최초에 지급됐던 방식이 교통카드를 지급했어요. 네. 이분들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최초에 꽤 오랫동안 대중교통 카드, 1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카드를 네. 지급했단 말이죠. 전혀 고령 운전자들의 니즈에 맞지 네. 않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게 없어도 나는 대중교통 네, 무료로 이용할 수 그럼요. 있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나 현금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제 이 고령운전자들의 니즈가 진짜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교통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반납했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중장년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분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동권까지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반납률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굉장히 그 반납률이 떨어지잖아요. 대도시, 광역시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더 확 올라가야 된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무엇이 더 이득인지 이분들에게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실효성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니즈가 내가 정말 이제 필요한 분들이 반납하지 않는 분들은 왜 반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물건 운반하기가 힘들다. 병원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이쪽은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니즈를 좀 파악해서 좀 이제 현실성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곽 교수님께서도 이런 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그 정책 지원 방향 좀 어떤 식으로 좀 잡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출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출발부터. 왜냐하면 이제 아까 뭐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틀려서 지원금이 좀 틀리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설계와 행정 체계, 교통 복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그냥 보상 체계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아까 김사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지금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 초기 단계에서 지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냥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게 국가 지원의 표준화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 지방에서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부자 동네는 많이 받고. 근데 반납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새벽에 테니스를 치거든요. 70 한 후반 되는 이제 어르신한테 제가 선배님 운전면허 반납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내가 반납하면 테니스도 못 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 반납하실 건데? 그랬더니 한 80세까지는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려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요.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면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홍보 부족이 좀 많이 됐고요. 그 해결 방안 자체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고 또한 형평성에 대한 이렇게 정책 실효성이 좀 저하가 됐으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김사랑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교통카드를 갖다 주 지원 방향을 설정을 했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소액 상품권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자체별로 약간 반납률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 교수님께서 이 조건부 면허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우리 윤기영 의원님, 현장에서 이런 조건부 면허라든지 뭐 적성 검사의 어떤 그런 주기를 좀 당긴다든지 이런 거 하면 뭐 역차별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이런 조건부 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좀 빨리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사람은 나이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뭐 반사신경이나 뭐 운동신경, 뭐 인지기능 같은 게 떨어집니다. 사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도 운전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정 기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어떤 조건부 면허 제도를 올리면 훨씬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농촌은 안 그렇습니다. 농촌은 그런 기준을 재다 보면 뭐 잘못하면 뭐 거기다 이동권을 박탈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도 있죠. 참 농촌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를 조건부 제도를 하는 것보다도 좀 유동성 있게 그분들이 어떤 그 적용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아까 우리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75세 이상이 3년마다 한 번씩 교정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횟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그 어떤 그러한 적성검사를 해서 면허를 계속 1년마다 한다든가 그래갖고 그분들이 어떤 그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어려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아 교수님께서는 이 조건부 면허라든지 적성검사 주기의 변동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적성검사 주기가 실제로 5년에서 3년으로 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이것조차도 어르신들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기존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왜 3년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면 난 괜찮은데. 네, 그리고 뭐 치매 검사 받으라 뭐 하라 뭐 하라는 거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노인네들을 귀찮게 하냐 그렇죠.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부 면허제나 이렇게 적성검사 주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돼야만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건부 면허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효과를 본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적성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적성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치매검사가 의무검사입니다. 그 치매검사에서 현재도 치매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지 못하세요. 면허를 현재도 갱신하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 안에서 인지반응 검사,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제시하고 거기에서 반응 검사들을 좀 해요. 그래서 1등급부터 제일 높은 등급, 2, 3, 4, 5등급까지 나오는 구조인데 뭐 이 인지 반응 검사에서 등급이 제일 낮은 5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면허를 안 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면허를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치매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5등급 나오신 분들께는 선생님들 운전하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 스스로 인지하시고 운전의 횟수, 시간 좀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효과를 좀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곽 교수님 그 조건부 면허 이어서 이제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 장치적인 측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사고가 이제 나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좀 안전장치 좀 기술이 발달된 첨단 안전장치 같은 거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입이 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은 일본 같은 사례에서도 이런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감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요 첨단 안전장치라 하면은 보통 이제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든가 아니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야간 시야 보조 장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걸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현격히 사고에 대한 그 위험도라든가 이 부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첨단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보면은 이제 페달 오조작 장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운전자는
즉각적 반응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전 통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네. 정부 정책에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선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곽 교수님께서는 첨단 안전장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김 또한 교수님도 마찬가지. 가장 네.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신체 노화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다 지연되시면서 그렇죠. 운전의 과정이란 게 보고 판단하고 조작하고 보고 판단하고 조작하고가 이 세 가지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고령운전자들이 신체 노화로 인해서 각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과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가 사실 젊은 사람들의 사고 양상은 보통 위반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교육하면 의식 개선을 통해서 행동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고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유형은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물리적으로 이분들의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 장치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의 어떤 사고가 이제 대부분 오조작에 의한 어떤 인식의 어떤 그런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가 많으니까 그거를 아예 장치로 설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막아보자. 돕자. 네,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윤기영 의원님 이런 첨단 안전장치 도입 좋죠. 근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혹시 하다 보면 정부 지원이 이제 생기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이런 첨단 안전장치 도입하면 물론 환영하시겠죠.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지난 6월에 도의회 정례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부분이 정기적인 교통 능력 검사를 확대해야 되고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공급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인 교통 능력 검사 확대는 그런 식으로 좀 주기를 땡기면 좋겠고. 근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5개 시군을 시범 교통안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충청권에서는 서천군이 선정이 됐고 현재 200명을 하고 있는 38명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충남에도 고령 운전자들한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다 공급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사고가 방지할 테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이것은 각 지자체별이 아니라 꼭 모든 국민 고령자한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토론하는 것도 우리는 전부 다 고령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량은 다 필수적인 걸 해서 그런 걸 통해서 다 이제 그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험으로 해서 공급이 된다면 훨씬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와 면허 반납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끝으로 우리 세 분께 차례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이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세나 교수님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법을 찾아야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고령운전자의 물리적인 안전을 돕는 이런 첨단 장치들의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동권과 안전 둘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령운전자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잖아요. 우리의 곧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고 요거 지금 계속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070년인가 그쯤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통 환경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곽영길 교수님께서도 우리 그 고령 사회의 안전과 이동권의 해법을 좀 균형 있게 어떻게 좀 찾으면 좋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안전과 이동권 그 균형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또 운전면허 반납 유도 등 이게 다 이동권과 함께 이렇게 그 고민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초고령 사회에서 안전과 이동권 정책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세대 갈등이 아닌 제도적 접근에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 교통복지 안전 정책 방향, 이게 아마 3가지 축이 핵심 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윤기영 우리 충남도 의원님께도 이 이동권, 그다음에 안전 좀 해법을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법적 제도적으로 또 기반을 마련하면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교통 서비스 그러한 사업 등 기존 대체 교통망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공용 택시, 뭐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면허 반납, 어떤 인센티브, 뭐 장려, 그다음에 안전장치 뭐 지원 뭐 확대, 고령자도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또한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필수 어떤 그런 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령운전 문제는 이동권과 삶의 질이 맞물린 사회적 과제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마주한 지금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2가지 과제는 더 이상 상반된 선택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제도와 기술 그리고 인간적 배려가 균형을 이룬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한 3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